날 정신병자로 만든 남편 역으로 감옥 보냈다. 제가 이상한 건 줄 알았어요. 진짜로요. 한 2년 정도는 제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살았어요. 기억이 자꾸 틀리고 제가 한 말을 남편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잘못 기억하는 것 같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도 다녔어요. 제 의지로요. 내가 뭔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설계된 거였어요. 준혁이랑은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첫인상이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말이 많지 않고 차분하고 감정 기복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그게 좋았어요. 저는 좀 감수성이 풍부한 편이라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안정될 것 같았거든요. 결혼하고 1년은 평범했어요. 이상한 게 시작된 건 결혼 2년 차였어요. 작은 것들이었어요. 제가 분명히 한 말을 준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건가 싶었어요. 근데 그게 반복됐어요. 어느 날 제가 친정 엄마한테 전화한 얘기를 저녁에 했어요. 준혁이가 그런 적 없다고 했어요. 분명히 있는데 저는 했다고 했고 준혁이는 차분하게 아니라고 했어요. 흥분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틀렸다고 했어요. 그 조용함이 더 무서운 거였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제 기억을 믿지 못하게 됐어요. 뭔가 확신이 들어도 혹시 내가 또 잘못 기억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한 번씩 멈추게 됐어요. 준혁이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어요. 제가 주춤하면 자기 말이 맞다고 쐐기를 박았어요. 친구들이랑 연락도 줄었어요. 준혁이가 직접 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친구 얘기를 하면 그 친구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 같냐, 그 사람이 너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 그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계속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연락이 줄어들었어요. 준혁이 말고는 저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것도 설계였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결혼 3년 차에 왔어요. 제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을 받는데 선생님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집에서 남편분이랑 대화할 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냐고요. 저는 그냥 말했어요.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요. 선생님이 한참 듣더니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게 제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처음 들은 날이었어요. 집에 와서 그날 밤 혼자 찾아봤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제가 경험한 것들이 거기 다 적혀 있었어요. 기억 부정, 고립, 자기의심, 감정 통제. 하나하나가 다 맞아떨어졌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내가 이상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들자마자 무서워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러고 있다는 건데, 나랑 같이 자고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저는 티를 내지 않았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이랑 상의하면서 기록을 시작했어요. 날짜별로 있었던 일을 메모 앱에 적었어요. 준혁이가 뭐라고 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집에 작은 녹음기를 뒀어요. 눈에 안 띄는 곳에요. 처음엔 별거 없었어요. 준혁이가 평소에 노골적으로 뭔가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제가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했을 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준혁이가 처음엔 조용히 왜 가냐고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간다고 하니까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평소엔 절대 안 보여주던 모습이 나왔어요. 제 팔을 잡았어요. 3개요. 그리고 말했어요. 내가 나가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말하고 다닐 거라고. 그 말이 다 녹음됐어요. 팔에 멍이 생겼어요. 저는 그날 사진을 찍어뒀어요. 날짜 찍히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친정에 갔어요. 준혁이가 막지 못했어요. 제가 그냥 나왔거든요. 친정에서 어머니한테 처음으로 다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울으셨어요. 왜 이제 말하냐고. 저도 몰랐다고 했어요. 진짜로요. 제가 이상한 줄 알았다고. 변호사는 어머니가 알아봐 주셨어요. 가정폭력이랑 강요 혐의로 신고하는 방향으로 갔어요. 녹음 파일이랑 멍사진, 그리고 제가 3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다닌 기록이 다 자료가 됐어요. 선생님도 소견서를 써주셨어요. 준혁이의 행동 패턴이 피해자에게 심리적 손상을 입혔다는 내용이었어요. 준혁이는 처음에 전혀 몰랐을 거예요.
신고가 들어가고 나서야 뭔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았겠죠. 그때부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처음엔 미안하다고, 그 다음엔 오해라고, 그 다음엔 내가 이러면 나도 가만히 안 있는다고. 그 문자들도 다 저장했어요. 수사가 시작됐어요. 녹음 파일에서 나온 강요 발언이 핵심이었어요. 거기다 3년에 걸친 심리적 통제의 정황이 소견서로 뒷받침됐어요. 준혁이 지인 몇 명도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준혁이가 저에 대해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다닌 게 나왔어요. 저를 고립시키는 동시에 이미지를 망가뜨리려 했던 거예요. 가정폭력과 강요 혐의로 기소됐어요. 재판에서 준혁이 측이 제가 정신과를 다닌 걸 역으로 이용하려 했어요. 감정 조절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선생님 소견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었어요. 이 내담자의 증상은 외부 환경에 의한 반응으로 판단된다고. 그게 오히려 준혁이한테 불리하게 작용했어요. 1심에서 실형이 나왔어요. 이혼은 소송과 별도로 진행했고 위자료도 받았어요. 지금 저는 혼자 살아요. 처음엔 혼자 있는 게 어색했어요. 3년 동안 제 기준이 다 무너진 상태였으니까요. 뭔가 결정할 때마다 이게 맞나 싶어서 자꾸 멈추게 됐어요. 근데 그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제 기억을 믿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정신건강의학과는 아직 다니고 있어요. 이제는 고치러 가는 게 아니에요. 회복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이상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느낌이 어디서 오는 건지 한번 살펴보세요. 내 안에서 온 건지 아니면 누군가 계속 그렇게 느끼도록 만든 건지.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근데 늦게라도 알았어요. 그게 저를 살렸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막장 5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세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세요.